5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실수들이 마늘의 귀한 효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소화장애나 혈당 급증은 물론 중요한 약물의 효과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장년층을 위한 자연식 습관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많은 분들이 마늘을 섭취하면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7가지 위험한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솔직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먹고 나서 속쓰림이나 가스복부 불평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해서 마늘을 몇 달째 먹고 있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매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의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는 68세 김복희 어르신처럼 마늘을 아침마다 공복에 먹고 있는데 혈압은 그대로고 이제는 위염까지 생겼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 어르신뿐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마늘에 대한 과학적인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마늘은 단순히 반찬에 넣는 양념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자연이 준 강력한 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아무런 효과도 없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처리된 마늘 한쪽은 혈압을 10%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최대 15%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오늘 알려드릴 7가지 핵심 실수를 알고 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어르신의 95%가 마늘을 드실 때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 중에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하고 계실 만큼 흔한 실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실수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마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에 따라 마늘을 제대로 준비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수천 명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킨 이 방법을 바탕으로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7일 실천 계획도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매일 저지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이마를 치며 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실수 하나가 마늘의 효능을 무려 80%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실수는 고치기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실수는 바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활성화하지 않고 바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해 마늘의 효능 중 80% 이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부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마늘을 껍질 벗겨 바로 삼키거나 잘게 다져서 음식에 곧바로 넣어 먹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늘이 가진 자연 약효의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왜냐하면 생마늘 속에는 처음부터 알리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2가지 물질이 만나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알리인, 또 하나는 알리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둘은 마치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는 친구처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게 되면 두 물질이 만나 반응하면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 특유의 향을 내며 동시에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반응이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 중 에실린 한 실험에서는 정확히 10분간 공기 중에 놓아둘 때 알리신 생성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마늘을 삼킨다면 아직 약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반쯤 제조된 약을 급히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로구에 사는 72세 이명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2년째 아침마다 마늘 한 쪽을 먹고 있었지만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웃이 알려줘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을 껍질 벗겨 잘게 썬 후 물과 함께 삼켰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바로 이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마늘은 자른 후 반드시 10분간 그대로 두어야 약효가 완성됩니다. 이 어르신께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행에 옮기신 결과 2달 후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생마늘의 껍질을 벗깁니다. 둘째, 잘게 썰거나 칼등으로 으깹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10분간 공기 중에 두세요. 이 10분 동안 마늘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알리인과 알리나아제가 만나 반응하고 가장 강력한 농도의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마늘은 그대로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음식에 넣어도 됩니다. 이명환 어르신도 단 10분의 기다림으로 수치가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을 자르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더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흔하게 반복되는 실수는 바로 마늘을 다지자마자 뜨거운 팬에 바로 넣어 볶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도 한 번쯤은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또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마늘을 다진 뒤 바로 뜨거운 기름에 넣어 지글지글 볶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행동이 마늘의 효능을 거의 전부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열은 알리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늘의 약효 성분인 알리신은 매우 민감하고 섬세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온도가 60도만 넘어가도 이 성분은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다진 마늘을 뜨거운 기름에 넣자마자 1분 이내에 알리신의 90%가 사라졌습니다. 무려 90%입니다. 즉, 아무리 정성스럽게 다져도 열 앞에서는 마늘이 지닌 효능의 구하를 잃어버리는 셈이죠.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65세 김말순 여사님은 호흡기 질환으로 자주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마늘 섭취를 권했고 요리에 능하셨던 말순 여사님은 거의 모든 반찬에 마늘을 넣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방식은 다진 마늘을 바로 기름에 넣고 노릇하게 볶는 것이었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깊어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 감기나 기관지염은 여전했습니다. 그 후 마늘의 온도 민감성에 대해 알게 되신 뒤 조리법을 바꾸셨고 놀랍게도 그 후 8개월간 감기 한 번 없이 건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알리신의 온도 반응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아예 익히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늘을 익혀도 효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르게 조리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전문 요리사들도 사용하는 올바른 마늘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 둘째, 반드시 10분간 실온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셋째, 조리 시에는 요리 마지막 단계에 마늘을 넣어야 하며 온도는 6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늘을 볶아야 한다면 약불에서 30초 이내로 짧게 볶아야 합니다. 만약 레시피상 마늘을 조리 초반부터 넣어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마늘을 준비하세요. 하나는 향을 내기 위한 용도로 조리 시작에 넣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10분간 활성화한 뒤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형성된 알리신은 조리 중 생성되는 알리신보다 열에 더 강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기 전 단단한 갑옷을 입힌 것과 같죠. 그리고 이처럼 외부의 열에 의해 무너지는 오류 다음엔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실수는 바로 아침에 공복 상태로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공복에 먹는 마늘이 더 강력하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퍼져 있죠. 사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효과는 강해지지만 부작용도 함께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 습관이 특히 위험할까요? 생마늘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면 점막을 보호해줄 어떤 완충층도 없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성분이 그대로 위벽에 닿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0세를 지나면서부터 우리 몸의 점막 생성 능력과 소화효소 분비는 점차 감소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위장을 자극하는 약물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이 타는 듯한 쓰림 몇 시간이나 지속되는 강한 산, 역류 구역감, 복부 팽만감과 가스, 그리고 복부 통증이나 복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위염이나 궤양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위장 자극 후 회복도 더뎌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한 섭취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늘은 항상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잔 통밀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것, 플레인 요구르트, 혹은 소량의 따뜻한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위장을 보호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섭취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마늘은 아침 식사 30분 후 또는 점심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잠자기 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자기 전 섭취는 위산 분비와 소화 활동을 자극해 불면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장을 보호하는 조합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활성화된 마늘을 꿀 한 스푼과 함께 섞어 먹거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방울 또는 생강즙, 약간과 함께 드시면 위장 자극은 줄이면서도 흡수율과 효과는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위염이나 궤양 지속적인 위통 소화장애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을 무조건 삼가기 전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익힌 마늘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장 자극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다음에 설명드릴 네 번째 실수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한근고제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데도 마늘을 별 생각 없이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늘 자체가 이미 강력한 천연 한근고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의 혈소판이 서로 엉켜 출혈을 멈추는 과정에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직접 개입하여 응고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늘과 함께 한근고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중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근고제나 항혈소판제는 와파린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같은 약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또한 자주 쓰이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진통 소염제까지 포함됩니다. 이 실수로 실제 위험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정성만 어르신은 2년 전 심근경색을 겪고 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아스피린과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늘을 아침마다 2쪽씩 생으로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주쯤 지나자 몸 여기저기에 멍이 자주 들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종이로 손끝을 살짝 베었는데도 20분 넘게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정 어르신의 혈액은 정상보다 3배나 느리게 응고되고 있었고 의사는 마늘과 약물이 함께 작용한 이중 한근고 상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어르신은 병원에서 이틀간 응급 관찰을 받고서야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위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예 라고 답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함께 마늘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가요? 최근 6개월 이내 수술을 받으셨나요? 저용량이라도 아스피린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조절된 섭취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의사와 함께 따라야 할 안전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의사에게 마늘 섭취 계획을 투명하게 알리기. 많은 의료진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자연요법을 별도로 묻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혈액 응고, 수치 정기 확인. PT, PTT, INR 등 기본적인 응고 검사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섭취량을 최소화하여 천천히 늘리기. 처음에는 3일에 마늘 4분의 1쪽 정도부터 시작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서서히 양을 늘립니다. 복용 중에는 항상 멍코피, 잇몸 출혈 소변에 피가 섞이는 증상 등 출혈 징후에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출혈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받기.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자주 생기고 코피가 반복될 경우에는 바로 마늘 섭취를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럼 마늘은 절대 먹으면 안 되나 라는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심장내과 전문의들도 마늘의 혈관 건강 효과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량과 섭취 시점, 의사의 지도 아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익힌 마늘은 생마늘보다 한금고 작용이 훨씬 약해 안전하고, 의사의 지시 아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거나 일주일 섭취 후 일주일 휴식하는 방식도 추천됩니다. 이제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시는 것보다 나의 몸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실수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많이 먹으면 더 좋다 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선의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몸에 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바로 좋으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으로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행동입니다. 이 실수는 특히 최근에 마늘의 효능을 접하고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루에 마늘 한 쪽이 좋다는데 그럼 5쪽은 더 좋겠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단순히 잘못된 수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강력한 작용을 가진 천연의약품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처럼 효과를 내는 용량과 부작용을 유발하는 용량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마늘을 1쪽에서 2쪽까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생마늘 기준으로 약 4에서 5지 정도입니다. 이는 마늘 가루로 환산하면 4분의 1 작은 술 정도입니다. 하지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위장과 간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루 1쪽, 즉 2, 3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절반 쪽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복용량을 정하고 하루 최대 1, 2길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 크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80mm 두께 기준으로 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의 질과 신선도입니다. 지금부터 6번째 실수, 질 낮은 마늘을 선택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늘이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껍질이 있든 없든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마늘은 다 마늘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라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생으로 섭취하거나 건강 보조의 목적이라면 활성 성분인 알리신의 농도와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소재대학의 한 연구팀은 국내산 생마늘과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래 저장된 마늘을 비교한 결과 국내산 신선 마늘의 알리신 함량이 수입산보다 최대 3배까지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름에 미리 절여진 깐 마늘은 유통 과정에서 이미 약 70% 이상의 유효 성분이 손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부제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어 건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분말 대부분은 고온으로 가공되었기 때문에 알리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알리나아제 효소가 파괴되어 효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불어 장기간 보관되거나 수입된 적은 마늘은 표백 방부 처리 등의 화학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싹이 올라온 마늘이나 말랑말랑한 마늘, 갈색 반점이 있는 마늘은 이미 산화나 세균 오염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 거주하는 64세 김영자 여사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김 여사님은 시간 절약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깐마늘을 대량 구매하여 매일 아침 2쪽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활성화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섭취 시간도 아침 식후로 맞췄기에 모든 절차를 잘 따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대로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혹시 나는 마늘이 안 받는 체질인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우연히 마늘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어 국내산 생마늘을 직접 구입해 손질해서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달 만에 검사 결과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2포인트나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하셨습니다.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마늘의 질과 신선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복잡한 작용과 조건이 따르는 자연의학입니다. 과도하게 먹는 것도 아무 마늘이나 먹는 것도 모두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7번째 실수 마늘을 먹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실수는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어쩌면 가장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바로 마늘을 먹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먹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먹는 음식과 밤 10시에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의 반응이 전혀 다르며 마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계, 심혈관계, 면역계는 각각 일정한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 시간대에 맞춰 마늘을 섭취할 때 영양소의 흡수율과 작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생체리듬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황화합물 흡수율은 섭취 시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하루 동안의 생체 리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소화력은 강하지만 위장점막은 민감한 상태이고 오후에는 체내 흡수 작용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최고에 도달하며 밤에는 모든 장기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화는 느려지고 위산 역류나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오후에는 혈관이 가장 유연하게 반응하며 밤에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면역 기능 역시 아침엔 중간 정도, 오후에는 가장 활발, 밤에는 회복과 재생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을 무시한 마늘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시간대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직전의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마늘을 먹으면 밤새 몸에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화 자극으로 인한 불면 위산 역류, 식은땀, 심지어 저혈당성 악몽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바로 먹는 것입니다. 위는 자는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위산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이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극대화되어 속쓰림, 구토감, 점막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마늘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전, 시험 전 불안감이 심한 날에 마늘을 섭취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오히려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초조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후 또는 점심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며 이때 위장도 어느 정도 보호되고 흡수도 잘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오류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단순히 듣고 넘기기보다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손질한 마늘 한 쪽을 10분 기다린 뒤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내게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과일과 그 섭취법, 그리고 위험이나 약물 복용으로 마늘 섭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체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화면에 나오는 다음 콘텐츠를 바로 클릭하셔서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었다면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처럼 건강을 지키고 싶은 또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정직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결국 승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지금 선택하는 모든 행동, 먹는 음식, 잠자는 습관, 움직이는 방식 하나하나가 그대로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심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하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심장내과를 운영해온 정명수 박사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진료를 받고 나서 고혈압, 혈관 막힘 또는 심장마비 직전 진단을 받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운동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습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심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그 습관을 끊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 10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은 신부전 뇌졸중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지만 다행히도 모두 개선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만 알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첫 번째 습관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10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쉼. 매일 걷지 않는 습관. 가장 강력한 약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60을 넘기면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곧 심장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헬스장에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걷기만 해도 됩니다. 매일 30분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는 느려지고 혈관에는 지방이 쌓입니다. 그 결과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혈압은 오르게 되죠. 결국 신부전이나 뇌졸중,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관을 넓히고 뇌에 산소를 더 많이 보내며 스트레스를 가라앉힙니다. 게다가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만 걸어도 심장을 지키는 데 충분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심장은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뛰게 해주셔서요. 9. 짠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 소금이 아니라 침묵 속의 독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소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십니다. 소금통에서 뿌리는 소금만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소금에 있습니다. 통조림, 식빵, 소스류, 장아찌, 과자, 냉동식품.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 대부분이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몸속 수분이 늘어나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고혈압으로 이어지고 심장뿐 아니라 신장과 뇌까지 조용히 손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진료 중인 심장내과 전문의 정명수 박사로서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식습관도 나쁘지 않고 운동도 하시는데 단지 매일 짠 과자 몇 개 먹는 습관 하나로 신부전까지 온 경우 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소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도 500mg 이하, 즉 작은 티스푼 하나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고 가공식품은 피하고 향신료나 레몬즙을 활용해 집에서 직접 조리해보세요. 소금기를 줄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맛은 유지되고 심장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소금이 당신의 생명을 잘라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소금을 줄이십시오. 그것이 심장을 위한 진짜 선택입니다. 8. 기름지고 가공된 아침 식사. 하루의 시작이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위한 연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에겐 그 아침 한 끼가 심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삼겹살, 소시지 버터 바른 식빵 설탕 가득한 시리얼 기름에 지진 계란, 그리고 진한 크림 커피. 맛은 그럴듯하지만 이 조합은 사실상 접시에 담긴 심장마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사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정명수 박사로서 저는 아침 식사 후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심장마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가 아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피가 원래보다 더 끈적해져 있고 이때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심장이 피를 밀어내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을 넘긴 몸은 이런 스트레스를 매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을 지키는 아침 식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귀리죽에 베리류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과 통곡물 식빵, 아보카도나 바나나 스무디 한 잔.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장시간 에너지를 유지하면서도 혈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침 한 끼가 약이 될 수도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뜬 순간 어떤 식사를 선택하느냐가 하루 종일 심장의 안정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헷갈린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바로 시니어 건강기록 앱입니다. 이 앱은 식단을 기록해주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심장 건강식품을 추천해줍니다. 고혈압을 관리 중이든 더 많은 활력을 원하시든 이 앱은 손안의 건강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설치하고 내일 아침은 더 가볍고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7.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
하루 한 잔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와인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 말이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술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속도는 느려지고 혈압은 더 빨리 오르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실제로 진료한 사례 중에는 하루 2잔의 술만으로 심부전이나 뇌졸중, 심방세동까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은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심장 주변에 지방을 쌓이게 하며 염증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과 상충되어 약효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함을 위해 술을 선택하지만 술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 혈압을 높이는 반복적인 해로움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술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세요 라고 권합니다. 정 끊기 어렵다면 하루 한 잔이야. 그것도 매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술을 줄이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올라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술은 잠시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듯 보이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한 잔이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줄이면 내일의 당신은 훨씬 가벼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6.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습관. 보이지 않게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화가 나도 참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 분노, 슬픔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억눌린 감정은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높이고 그 결과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관은 좁아지며 혈압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긴장 상태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며 식단도 건강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감정을 쌓고 쌓은 채 말없이 견디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돈 걱정, 외로움. 이런 마음의 무게는 몸까지 지치게 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걱정할까봐 지금껏 참아왔는데 이쯤이야.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더 이상 마음속 폭풍을 그냥 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노인복지관이나 소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아침에 10분 명상하거나 깊게 숨 쉬는 연습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종이에 마음을 써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속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심장은 단지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기관입니다. 평온함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흘려보낼수록 당신의 심장은 더 오래 더 강하게 뛰게 될 것입니다. 5.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방치하는 습관. 심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을 보면 종종 가족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또 콘서트 하시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심장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는 질환으로 한국에서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결국 심장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계속 피곤하고 아침에 머리가 띵하거나 기억력이 흐릿해지지만
이것이 수면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 정명수 박사는 진료를 볼 때 늘 환자에게 코골이 여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은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급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숨을 헐떡인다, 숨이 멎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 꼭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룻밤만 검사해도 확인이 가능하고 양압기나 맞춤 마우스피스 같은 치료법으로 밤사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망가지면 심장은 아무 말 없이 병들어갑니다. 코골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심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숨 쉬는 밤을 되찾는 순간 심장도 안도의 숨을 내쉴 것입니다. 잘 자는 것, 그것이 심장을 살리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4. 흡연과 간접 흡연. 연기 한 모금이 심장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요즘은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평생 피워왔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는 가끔 한 대 피우는 건 괜찮잖아. 스트레스도 줄이고. 하지만 저는 정명수 박사 서울 도봉구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며 말합니다. 그 한 대, 그 연기 한 모금이 당신의 심장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담배는 폐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연기는 혈관의 안쪽 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지방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혈관은 더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여기에 흡연이 더해지면 그 얇은 혈관은 쉽게 찢어지고 좁아지고 결국 심장은 피를 보내기 위해 2배, 3배 더 힘들게 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함께 사는 가족이 피우는 담배 연기만으로도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담배를 손에 댄 적 없는 할머니 환자분이 평생 남편의 담배 연기를 마시며 살다가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례도 보았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위험은 시작됩니다. 혹시 과거에 수십 년간 피워왔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끊기만 해도 몇 달 안에 심장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라이트 담배, 전자담배라며 조금 덜 해로운 것처럼 포장된 것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깨끗한 산소와 맑은 피를 원합니다. 연기 한 모금은 그 요구를 짓밟는 폭력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이라도 변화를 방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끊기 힘들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금연 클리닉이나 지원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니코틴 패치나 대체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한마디는 바로 오늘부터 그만이다 라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은 회복을 시작하고 당신의 숨결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3.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 무심코 켜놓은 화면이 심장을 잠 못 들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잘 안 와서 TV라도 틀어놔야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좀 보다가 잠들면 금방 잘 수 있잖아. 하지만 정명수 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평범한 습관이 조용히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 몸이 잠을 유도하기 위해 분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밤 동안 혈압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밤새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로 뛰게 되며 회복은커녕 더욱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에 몰입하거나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육체는 누워 있어도 뇌와 심장은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도 별다른 지병이 없음에도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꺼두시라고요.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장은 밤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해받지 않아야 내일 아침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빛을 꺼내림으로써 당신 안의 생명을 다시 켜는 것. 그것이 진짜 수면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자주 먹는 패스트푸드와 튀긴 간식. 한 끼지만 심장엔 수년의 부담입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햄버거 튀긴, 치킨 감자튀김, 고로케 떡강정 같은 간식들. 시장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이 정도야 괜찮지. 점심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때워도 되잖아. 하지만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는 정명수 박사로서 단언합니다. 이런 간편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상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과도한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심장의 적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고 결국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심장은 점점 더 힘을 줘야 하고 결국 과부에 지쳐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반복되면서 수년 동안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는 수술 전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지내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심각한 협심증.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매일 반복된 튀긴 음식과 짠 간식들이 만든 결과였던 거죠. 60을 넘기면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심장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패스트푸드는 영양가는 없고 해로움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간식이 먹고 싶다면 과일 견과류 직접 끓인 맑은 국물 한 그릇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도 보급되어 있으니 기름 없이 바삭한 음식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식사가 결국 당신의 혈액이 되고 그 혈액이 심장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이 기름지면 피도 끈적해지고 그런 피는 혈관을 막습니다. 약한 음식으로는 강한 심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튀긴 음식과 작별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을 무시하거나 약을 건너뛰는 습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환자들 중 저는 늘 같은 패턴을 봅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고 평소에는 멀쩡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 심한 경우 쓰러져서 내원하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원인은 분명합니다. 고혈압.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고혈압 약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괜찮은데 약 좀 쉬었어요. 혈압기 없으니 잘 모르겠고 그냥 느낌상 괜찮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고혈압은 소리 없이 몸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찰 때쯤이면 이미 심장과 혈관은 상당히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약을 며칠만 거르더라도 혈압은 급격히 튀어오르고 그 순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저는 약을 다 떨어뜨리고도 병원에 오지 못해 일주일을 넘긴 후 쓰러져 오는 어르신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냥 며칠 안 먹은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은 권유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끈입니다. 혹시 약이 맞지 않아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혈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챙기고 기록을 남기고 알람이나 약통을 활용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혈압은 심장 근육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하며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약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당신이 오늘 약 하나를 꾸준히 챙기는 것, 그것이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당신 삶 전체의 리듬입니다. 지금 지키면 내일도 힘차게 뛰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피곤할 때도, 아플 때도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묵묵히 그저 당신을 위해 뛰어주었습니다. 그 심장이 지금 여든을 바라보는 인생의 후반에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도 조금은 돌봄이 필요해요. 예순이 넘어서부터는 모든 습관이 선택이 하루하루의 식사가 그대로 심장의 상태로 쌓입니다. 아침에 걷는 그 15분 짜지 않게 간을 줄이는 한 숟가락 밤늦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 그 결심 하나. 이 모든 것이 모여 심장을 지키는 인생의 벽돌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수십 년간 진료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정명수 박사로서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작은 신호를 놓치고 작지만 반복된 습관의 무서움을 뒤늦게 깨닫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해로운 습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하나를 덜어내면 됩니다. 심장이 원하는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실천 무심코 넘기지 않는 작은 배려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벅차게 느껴진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도구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시니어 건강기록 앱은 당신의 하루 식사와 운동을 기록해주고 건강한 습관을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알려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꾸는 하나의 습관은 내일의 당신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을 아끼는 가족에게도 더 많은 안심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심장이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하루하루 돌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장면 아닐까요?
새벽 3시 또다시 화장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만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반복되는 중간각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잠을 무너뜨리고 다음날의 에너지와 집중력 활력을 모두 앗아갑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짜증과 피로가 쌓여가고 옆에서는 배우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괜히 더 외로워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혹시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뜻일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며 만성 피로와 야간 낙상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시는 한 번에 푹 자는 밤은 없을 거라는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런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밤마다 끊기는 수면과 지친 낮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비뇨기 질환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그동안 제 진료실을 찾은 수천 명의 남녀 환자들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처럼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바뀌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비뇨기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핵심 전략,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언제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논리적이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는 단지 당신의 밤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0%가 밤에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 상당수는 2번, 3번, 심지어 그 이상 깨어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야간뇨라고 불리며 흔하다고 해서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이건 밤마다 울리는 경고음 같은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넘어 저희 환자분들께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결 전략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마지막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부, 조용한 유행병과 그에 숨겨진 위험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소한 불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반복 속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고통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피함에 말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숨은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72세의 정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병뚜껑 안에 배를 만드는 섬세한 작업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잠을 제대로 못 자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평생의 취미를 접고 말았습니다. 68세의 김순자 여사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느 날 새벽 어두운 복도를 걷다 넘어져 엉덩이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그녀의 자립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지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길 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낙상의 위험입니다. 깜깜한 새벽 몸은 덜 깨어있고 균형 감각은 흐려져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은 작은 러그 하나, 작은 가구 하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 코스입니다. 넘어지면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 기능에 대한 충격입니다. 깊은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회복 시간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사고 능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자주 깨게 되면 이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머릿속이 뿌옇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잊어버림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질 낮은 수면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경고입니다. 셋째, 심장 건강에 주는 부담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깨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도 빨라집니다. 이러한 반응이 매일 반복된다면 심혈관계는 끊임없는 자극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야간뇨가 심한 사람일수록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비용입니다. 만성 피로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커지고 때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전의 내가 아닌 내가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밤에는 소변 생성을 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ADH가 줄어들면 신장은 낮과 똑같은 속도로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방광의 저장 용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오래 참기 어려워지고 더 자주 깨어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바로 체액 재분포 현상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워있을 때 다시 혈관으로 되돌아가며 그 수분이 신장을 지나 방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소변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해결 방법을 하나씩 세워갈 시간입니다. 2부,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행동들.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세 가지 흔한 실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오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제대로 된 방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밤에 소변이 마려울까봐 낮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이며 동시에 가장 역효과가 큰 잘못된 습관입니다. 겉보기엔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덜 나오겠지.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소변은 점점 진해집니다. 이렇게 진하게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상처난 곳에 레몬즙을 붓는 것처럼 방광은 작게 찼더라도 지금 바로 가야 한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참다가 저녁 무렵 갈증이 몰려와 급하게 물을 마시게 되면 그때서야 몸은 급히 수분을 처리하려 들고 그 과정은 대부분 밤에 집중됩니다. 결국 낮에 물을 너무 아껴 마신 탓에 밤에 더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나는 원래 방광이 작아서 어쩔 수 없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방광 용량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대부분의 경우에서 문제는 방광의 크기가 아니라 밤 동안 신장이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항인 요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을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설령 방광이 넉넉한 크기라고 해도 계속해서 소변이 쏟아져 들어오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방광탐만 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핑계일 수 있으며 그 믿음은 오히려 해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절대 평생 안고 가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해. 자기 전에 마시는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습관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술이 몸을 이완시키고 잠을 쉽게 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은 수면을 방해하고 특히 야간뇨를 심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밤의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인 요호르몬의 분비까지 억제시킵니다. 즉,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겪습니다. 물을 섭취하고 동시에 소변 생성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꺼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는 야간뇨를 유발하기 딱 좋은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은 수면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고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타이밍이 우연히도 방광이 이제 그만 자고 화장실 가자고 말하는 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는 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아주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무엇이 효과가 없고 어떤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지 명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한. 지금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실제로 효과 있는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부. 몸을 살리는 물 마시는 법. 5단계 수분 전략.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수분 전략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왔고 실제로 그들의 밤을 되찾아준 핵심 방법입니다. 적게 마시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점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 몸과 리듬을 살리는 수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바로 5글자로 된 방법입니다. 아침에 앞당기고 저녁엔 부드럽게 줄이며 잠들기 전엔 확실히 끊는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보조 원칙을 더하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당기기입니다. 아침부터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75%를 오후 4시 이전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권장 기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큰 컵 2잔의 물로 잠든 몸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갈증이 나기 전 미리미리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병을 곁에 두고 틈틈이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점심 식사와 함께도 반드시 한 컵 정도의 물을 함께 마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활동적인 시간에 수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신장은 낮 동안 효율적으로 수분을 걸러냅니다. 이는 밤을 위한 가장 건강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럽게 줄이기입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물 섭취를 천천히 줄이는 단계입니다.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나가야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갈증이 날 경우엔 반 컵 정도만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엔 음식이 잘 넘어갈 정도로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줄이면 몸도 이제 소변 생성량을 줄여야겠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밤중에 방광이 덜 차고 화장실에 덜 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저한 중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어떤 액체도 입에 대지 않는 절대구역을 정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2시간은 신장이 마지막으로 수분을 걸러 방광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침대에 누운 직후에도 신장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며 새벽 1시나 2시에 다시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입이 건조할 경우엔 입만 헹구거나 정말 극소량만 입에 대고 넘기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물 섭취는 절대 안 됩니다. 이 2시간의 수분 절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3단계 전략이지만 진짜로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여기에 2가지 보조 원칙을 더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 흡수를 돕는 소금과 레몬의 활용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물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흡수되어야 진짜 수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 몇 방울을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소금은 나트륨을 통해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레몬은 칼륨을 보충해줍니다. 이 2가지는 매우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며 아침 수분 흡수력을 높여 오후의 갈증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저녁에 물을 덜 마셔도 갈증이 덜하고 몸이 안정되며 밤잠도 덜 깨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야간뇨를 유발하는 저녁 식사의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방광을 자극하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산성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리고 수분 함량이 많은 수박 오이 국물 요리 등도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초콜릿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역시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어 새벽에 깨어날 확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커피나 차 청량 음료는 저녁 시간엔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단백질이 적절히 포함된 익힌 채소 중심의 식단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장의 과도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단계와 원칙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닌 몸과 과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내 몸을 위한 시간표를 다시 쓰고 싶다면 이 방법은 분명히 여러분의 밤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4부, 밤을 지켜주는 보조 전략, 더 깊고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한 실천법.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분 전략은 마치 자동차의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도로 위를 안정적으로 달리려면 타이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돕는 3가지 보조 전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보조법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밤새 깨어나지 않고 푹 자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이중배뇨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기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운 지 20분도 채 안 되어 또다시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눈을 뜬 적.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볼일을 보고 바로 일어나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깊은 곳까지 모두 비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중배뇨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화장실에 가되 반드시 앉아서 배뇨하세요.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앉는 자세는 골반저 근육을 더 깊이 이완시켜 방광 속 마지막까지 남은 소변을 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 본 것 같아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30초에서 1분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며 한 번 더 배뇨를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조금 더가 새벽 3시에 깨어날지 아니면 아침까지 편히 잘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차이가 됩니다. 이 습관을 매일의 잠자리 루틴으로 삼는다면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 속 숨어있는 수분을 미리 처리하는 중력 활용법입니다. 낮 동안 서 있고 걷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리 아래쪽으로 체액이 몰리게 됩니다. 이 수분이 밤이 되면 다시 몸 위로 올라와 방광을 자극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잠들기 전에 미리 유도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겁니다. 소파나 침대 위에 쿠션을 여러 개 겹쳐 발목과 무릎을 받치고 조용히 30분 정도만 있어 보세요. 이 동작 하나로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그 수분은 이중배뇨를 통해 잠들기 전 모두 배출될. 이것은 단지 발을 올리는 동작이 아니라 밤사이 방광이 과부하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만약 부종이 심하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낮 시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새벽에 다리에 수분이 몰려 방광을 누르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 섭취의 조절입니다. 아침에 수분 흡수를 돕기 위해 천일염 한 꼬집을 추천드렸지만 하루 전체 식단에서 소금이 과해지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나트륨이 지나치면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머금게 되고 그로 인해 갈증이 심해지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은 결국 신장으로 향하고 야간뇨의 악순환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 많으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2배의 노력을 하게 되며 자연히 소변 생성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절임류 인스턴트 음식에 주의하고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습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식생활은 방광 건강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한 끼의 선택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 3가지 보조 전략은 결코 복잡하거나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반복될 때 삶의 질을 바꾸는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간뇨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조용히 침범하는 도둑이며 밤을 빼앗고 아침의 활기를 무너뜨리며 결국 일상 전체를 흐리게 만드는 숨은 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적의 정체를 알아냈고 그것을 멈추기 위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수분 전략 생활에 리듬을 바로잡는 법, 그리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방법까지. 그 모든 도구를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4세 정기남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병 안에 모형배를 만드는 섬세한 취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반복되는 야간 각성과 불면으로 인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면 회복 프로그램을 2주 정도 실천하신 후 정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7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그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엔 손도 안 떨리고 다시 제 작은 작업실에 들어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잠을 더 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지 예외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단 한 가지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심. 그것이 오늘 밤을 바꾸고 내일의 에너지를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아침 수분 섭취를 앞당기고 오후에는 부드럽게 줄이며 자기 전 2시간은 철저히 끊는 것.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몸을 도와주는 실천까지 더해주세요. 잠들기 전 이중 배뇨를 통해 방광을 비우고 다리를 올려 다리의 수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며 식단 속 소금을 조절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밤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밤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를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둘째, 앞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셋째,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부탁인데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매일 밤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는지를 숫자로 남겨주세요. 이 공간에는 창피함이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들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숫자를 적는 그 순간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누군가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다시 설계해보세요. 몇 년 만에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평온한 밤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